매 순간 흔들려도 우아하게 치밀어 오르는 1000가지 말을 꾹 눌러 참을 줄 아는 것. 정말 필요한 때를 기다려 그 말을 전할 줄 알게 되는 것.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핵심은 말 대신 침묵하라가 아니라 말의 양을 조절하여 침묵을 효과적인 설득의 수단으로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말의 무게를 싣는 법. 비울수록 커지는 말의 무게. 말을 하려거든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안녕하세요. 마인드 힐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듣고 정보를 쏟아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침묵을 배우는 시간은 말의 홍수 속에서 잃어버린 고요함과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경기 전에 모든 운동선수가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마음의 힘을 키우고 최상의 성과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정적 속에는 상상 이상의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말의 양을 조절하고 침묵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진정한 자기 성찰과 정신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침묵의 힘을 알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침묵의 힘을 배우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침묵을 배우는 시간과 함께 고요 속에서 찾아오는 놀라운 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침묵을 배우는 시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1시간도 스마트폰을 끄지 못할까요?
팽팽한 긴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좀 쉬면서 충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하나같이 외부의 정적, 세상의 침묵이 아닌 내면의 침묵이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진심으로 충전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지 못할까요? 왜 계속 말을 늘어놓는 것일까요? 소음과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면서도 왜 차에 오르면 라디오부터 켤까요? 왜 우리는 단 5분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고요함을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가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고요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요는 저주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요를 피해 도주 중입니다. 열심히 돌려봐야 같은 광고만 나오는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내면의 침묵은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TV를 켜는 편이 안정적인 것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있는 것은 어떻게 고문이 되는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매일 수백억 어치의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불가능을 모르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불가능한 건 딱 하나뿐입니다. TV,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이 없는 방에 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있지 못합니다. 차라리 집을 짓거나 파트너와 싸울지언정, 심지어 전쟁을 할지언정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은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수학자 파스칼이 괜히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오로지 방 안에 조용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계속해서 도망만 치다 보면 나를 잃게 됩니다. 입을 닫고 모든 소음의 원천을 끄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때로는 편치가 않고 때로는 아픕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 성가신 생각들에 일일이 신경 쓸 시간도 의욕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은 정적과 생각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도망만 치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계속 쫓아내면 언젠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고요와 정적, 침묵의 가치를 누릴 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귀찮고 도망치고 싶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양치질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 귀찮은 일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귀찮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을 피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직감을 쫓아가 봅니다. 한순간이나마 걸음을 멈추고 정적에 몸을 맡겨봅니다. 침묵 훈련. 대구 누나 주말에 조용한 방에서 모든 기계를 꺼봅니다. 끄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힘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괜히 그 말을 했네, 참을걸. 말을 뱉은 후에 이렇게 후회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할 때는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성이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치명적인 약점, 즉 아킬레스건에 대해서는 더욱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와 생각 이상으로 자신에게 약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담자 중 이런 말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웬 이상한 사람이 저에게 옷을 그따위로 입었냐고 욕하면 비식 웃고 말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옷에 트집을 잡으면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그녀의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옷 잘 입은 여자로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약점을 건드렸을 때 대응하는 방식에서 한 인간의 성숙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지간해서는 피식 웃고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서 못 참고 끼어들었다는 임원들의 말을 들을 때면 나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던 말인가? 그렇다고 꼭 그렇게 지적을 해야 하나? 좋은 말 한두 마디로 고쳐주면 될 것을 꼭 교장 선생님 조회처럼 끝없이 연설을 늘어놓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왜 이럴까요? 바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성과 콤플렉스를 강타당한 것입니다. 혹은 완벽주의나 동솔력이. 그러나 나를 찾아온 경영자들의 90%는 나의 조언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 청소 좀 하라고 소리치면 아이는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줄리아 엄마는 방 좀 어질러도 뭐라고 안 한다는데 엄마는 왜 그래? 내가 아는 바로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할 엄마는 없습니다. 아, 나약한 사람 압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약점을 파악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청소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청소를 꼭 해야 하니까 청소하기 싫거든. 친구네 가서 살든지. 자신의 약점을 알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특히 협상 자리에서 이런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능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 없이 나발총을 날릴 것이고 생각 없이 말하면 반드시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 훈련. 당신은 언제 누구의 어떤 말에 화를 냈습니까? 반드시 화를 내게 되는 특정한 말이 있습니까? 기분이 나빴다면 그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마나한 소리는 이제 그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건 그냥 생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차분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정말 빨리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과 제스처, 동작, 말하는 호흡 등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하고 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이며 그의 말에는 얼마만큼의 가치와 진실성이 있는 걸까요? 우리 문화는 생각 없음을 장려합니다. 3초만 대답이 늦어도 상대는 초조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곰곰이 생각한 대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없고 하나마나한 소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딱 5초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는 한 경영자는 회사에서 모두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평가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말을 하기 전에는 꼭 5초 동안 생각을 하지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같습니다. 정말로 단 5초가
그의 말에 위엄과 신뢰를 선사한다면 10초 동안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당신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면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금방 적응합니다. 사력 있게 선별한 당신의 말에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금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어쩌면 이 책 침묵을 배우는 시간이 침묵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침묵과 말 모두 신중하고 사력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 소통 뒤에는 맹목적 반사작용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동물은 반사작용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반사작용 외에도 이성과 인성,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과장하자면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반만 사람인 셈입니다. 침묵 훈련. 다음 질문에 최대한 빨리 대답해 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대답했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5초 생각하고 대답해 봅니다. 말하기 전에 5초 생각하기. 사실 누구나 침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입만 다물면 됩니다. 그런데도 침묵할 수 없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유독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내 안에 어떤 두려움 탓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치는지 잘 살펴봅니다. 침묵하라는 것은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하건 침묵을 하건 의식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듣는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최근 한 은행협회 이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은행이 2개 있었는데 한쪽은 거의 파산 직전이고 다른 한쪽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자는 미국 부실 채권을 많이 샀다가 손해를 엄청 봤는데 후자는 별로 안 샀거든요. 양쪽 모두 위기 관리팀이 있다 보니 팀원 중 적어도 한 명은 미국 채권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자의 임원들은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위기관리팀과 정기 미팅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은행의 대화 모델은 이렇습니다. 자네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건이
왜 아직 처리가 안 됐어? 왜 이렇게 느려? 임원들이 미팅 시간의 80%를 쓰기 때문에 위기관리팀에게 돌아가는 시간은 고작 20%였습니다. 반면 다른 은행은 임원의 발언 시간이 40%에 불과했습니다. 떠들기만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보았듯이 그런 장광설의 대가는 너무 비쌉니다. 심지어 리더의 장광설은 기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세상이 너무 역동적이라고, 너무 변화무쌍하다고 투덜댑니다. 하지만 왜 자신이 투덜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도통 무심합니다. 세상이 변화무쌍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지식만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려면 내게 없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심 탈레브의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은 바로 이런 생각에 기초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한데 계속 떠들기만 한다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허점투성이인 자기 지식만 붙든 채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대기업이 X부서에 이미 해결책이 있는데도 Y부서에서 해결책을 찾다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해대는 사람이 해결책이 있는 X부서로 일을 넘기지 않는 탓입니다. 어떤 집에서 딸의 체험학습 비용을 두고 부부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빠는 너무 비싸다고 하고 엄마는 그게 뭐가 비싸냐고 학교 측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딸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딸이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지나가듯이 말했습니다. 체험학습 취소됐어요.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가 들어왔대요. 부모는 어이가 없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분 싸우고 있는데 제 말을 듣기나 했겠어요? 다투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합니다. 듣는 자만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자랑질을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입을 떼자마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자기 무릎은 더 아팠다고 말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건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내 집, 내 차, 내 보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를 얻고 지키기 위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상대보다 자기 무릎이 더
더 아팠다고 말함으로써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대놓고 이런 유치한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5주 동안 깁스를 해야 된대 라는 사람에게 겨우 그 정도로 엄살은 나는 무릎에 7주 동안이나 깁스하고 다녔어 라고 면박합니다. 여자들은 이런 싸움이 유치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조금 더 교묘한 방법을 택합니다. 이번에 내과 과장에게 예약을 했어. 이 말은 난 내과 과장에게 예약을 할 정도로 지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근슬쩍 던지는 자랑 역시 유치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저급하고 유치하고 한심한 생명체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집, 내 차, 내 보트, 게임을 즐기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수백 개의 다른 게임과 다를 것이 없는 게임입니다. 인간에겐 게임이 필요합니다. 게임은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공사를 수주받았다고 좋아하는 이사의 자랑보다 더 듣기 좋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자기 헤어스타일을 자랑할 때마다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엄마 눈에도 내가 제일 예뻐 라고 해줍니다. 문제는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과 과장 여성은 사실 내 지인입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뒤에서 쑥덕거렸습니다. 내과 과장 놀고 있네. 저렇게 자랑이 하고 싶을까? 그녀는 나와 단둘이 상담할 때도 끊임없이 자랑을 해댔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과 수준을 맞추려고 담배도 끊었거든요. 그런데도 날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내가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권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자랑을 했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무슨 주제가 나오건 그녀는 자랑질을 멈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휴가 이야기가 나오면 알프스와 콜로라도 여행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흠집 놀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가 나오면 최근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1초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또 자랑했네요. 3번의 상담이 끝나자 그녀는 거의 실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랬군요. 전혀 몰랐어요. 세상에, 다들 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비난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이 될 언어 모델일 뿐입니다. 알프스나 콜로라도 같은 말을 입에 올릴 것 없이 그냥 스키 타러 갔다 왔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알프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그때쯤이면 더 이상 자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숨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새로운 방식의 침묵입니다. 의식적으로 숨기기 위해 하는 침묵입니다.
이처럼 의식적인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권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튀르키예 가정에서는 빈 냉장고를 채운 사람이 자신이 그랬다고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건 냉장고를 채우지 않은 사람이나 그 시간에 가정을 위해 다른 유익한 일을 했던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이자 우쭐거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이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과 가장 여성은 이후 친구 그룹에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다들 그녀의 변화를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멋져요. 그녀는 이제 자랑처럼 보이는 것에는 입을 다물 줄 알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며 더 오래 침묵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남을 북돋아줍니다. 저번에 자기가 알려준 그 펜션 정말 좋더라.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수다쟁이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 적은 말에 무게를 실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경영 트레이너 톰 슈미트는 이런 대화 패턴을 지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의 문화권은 그 게임을 올바로 할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협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면서 입을 꾹 다문 채 가만히 앉아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는 연배지긋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한창 협상 중인 현장인데도 말입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파악해서입니다. 중국에서는 입을 다무는 쪽이 지위가 더 높습니다. 오래 침묵할수록 지위는 더 높습니다. 자고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던가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 눈에 서양의 CEO들은 말을 전달하는 전령으로밖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서양 경영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침묵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답은 절대 금물입니다. 돈은 많이 벌어요. 일하는 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마음에 들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 자동적으로 대답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던지는 대답은 일종의 조건반사입니다. 그런데 조건반사로 나온 대답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자기 뺨을 후러치고 싶은 후회를 동반합니다. 아, 그때 입을 다물었어야 하는 건데 왜 못 참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생각할 틈 없이 너무 빨리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OX 퀴즈도 아닌데 대답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생각을 한 후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충고를 귀담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팀장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 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프로젝트의 80%가 목표 이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기한을 초과했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거나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도 아니면 아예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각 없는 조건반사였습니다. 발주업체가 프로젝트의 개요를 대략 설명하고 수주업체 프로젝트 팀장에게 묻습니다. 되겠어요? 팀장이 즉시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프로젝트 관리 세미나 자료에는 이런 질문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곧바로 네 라고 대답하지 말고 일단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 후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군요. 이틀만 시간을 주시면 대략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 모범 답안을 무시하고 성급한 마음에 얼른 대답부터 하고 봅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한쪽 혹은 양쪽이 입을 다물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침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조건반사의 문제점을 알면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인 크리스티네는 친한 친구 베라와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제가 2시에 되냐고 물었더니 곧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미심쩍어서 오늘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들어보니 아무리 빨라도 3시는 되어야 끝나겠더라고요. 이미 베라의 조건 반사적인 대답에 몇 번 낭패를 겪었던 크리스테네가 친구를 대신해 입을 다물고 생각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침묵 훈련.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봅니다. 후회되는 말을 언제 얼마나 했습니까? 가끔은 말보다 글쓰기가 낫습니다. 상사와 마찰이 있을 때, 병이 들어 괴로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친한 친구나 동료, 파트너에게 주절주절 털어놓을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하소연을 하고 나면 잠시 마음이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꽃, 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별이나 해고, 이혼, 죽음, 큰 병 같은
인생의 대재앙은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소연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벨기에 루뱅 대학교의 엠마누엘 제크와 베르나르 니메는 친구들이 왜 같은 하소연을 반복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치 직업이 학자들이라 이들은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참가자들을 골랐습니다. 이혼, 가족의 죽음, 해고, 재산 손실, 왕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이해심 깊은 실험 책임자와 개별 상담을 해서 자신의 아픔을 마음껏 토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실험 책임자와 가볍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일주 후, 그리고 2달 후, 이들은 참가자들의 정서적 상태를 살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속담도 틀릴 수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면 트라우마 이야기를 털어놓은 참가자들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야 합니다. 사실 참가자들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속을 털어놓고 나니 훨씬 좋아요. 하지만 생리적 측정 수치는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트라우마 이야기를 한 쪽과 잡담을 주고받은 쪽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왜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친구들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같은 이야기로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면 또 전화통을 붙들고 똑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영혼을 글로 옮겨봅니다. 하소연이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다룬 학술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기를 쓰게 했더니 놀랄 정도로 높은 치유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기는 근심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장이 날 혼냈어. 같은 문장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학자들은 참가자들에게 그날의 힘든 사건에 대한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시오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문장을 학자들의 지시대로 다시 적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장이 나를 무시해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글로 기록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질병의 증상이 사라지고 자존감과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당신은 예쁜 일기장을 마련하거나 스마트폰에 일기장 앱을 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글쓰기가
말을 하는 것보다 나은 걸까요? 어쨌든 인류의 문명은 말을 통한 소통을 문화의 토대로 삼는데 말입니다. 나아가 왜 글을 쓰면 위안이 되고 고통이 줄어들며 치료가 되는 걸까요?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굳이 학자들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심에 쌓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말에 두서가 없고 이 이야기를 했다가 저 이야기를 했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을 쓸 때는 다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적으면 앞선 실험의 지시대로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글로 옮기면 수박 겉핥기식 수다를 넘어 진정으로 아프고 힘든 감정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이에서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카타르시스가 가능합니다. 영국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기는 비구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를 입에 올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구조적입니다.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숙고하지 않은 사람도 자판을 두드려 글을 쓸 때는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세미나 참가자가 이 말을 듣고는 갑자기 말을 뚝 멈추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 역시 당황해서 잠시 말을 멈추고 똑같이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한참 후에야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이 5년 전에 겪었던 실직의 아픔을 왜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지를요. 남편은 지금 훨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시절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어째서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지 자신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글을 써본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요를 찾으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떠드는 것은 멈추고 펜을 집어들거나 노트북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글을 써봅니다. 당신을 표현합니다. 침묵을 배우는 시간은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침묵의 품격에 대해 우리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줄 지혜의 나침판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정적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의 양을 조절하고 침묵의 힘을 실천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을 통해 찾아오는 평화와 깨달음을 경험해 보세요. 마인드 힐러 TV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침묵을 배우는 시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고요함이 더 큰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인드 힐러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